순자야, 무서워하지 마. 그만 떨고 일로 와. 내 품에 안겨 편히 쉬도록 해. 나만 믿으면 돼. 그는 순자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며 마침내 그녀의 젖가슴에 입술을 부드럽게 대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미치겠다. 너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탐스럽고 하얀 몸을, 이런 젊음을 내가 가져도 될지 모르겠구나. 미치겠다, 순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구나. 말이 필요 없다. 너의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끝까지 다 빨아줄게. 네,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영수 씨, 나를 가져요. 일장집이라는 이름의 감옥. 1958년 늦가을, 충청북도 청주 외곽의 작은 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부엌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에 감나무 가지에 쌓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6살 소녀의 눈빛에는 계절의 아름다움 대신 깊은 우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밥상 차려라. 어머니 김순애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작고 떨리는 듯했습니다. 40이 갓 넘은 나이임에도 그녀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시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뜨물 냄새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 냄새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은 언제나 아버지 박영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그럭저럭 이름 있는 농장주였지만 집 안에서는 술과 화투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장남은 어디 갔나? 대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22살인 오빠 박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만이 알고 있는 오빠의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그가, 집안에서는 여동생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대하는 시선들,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이고 불편해지는 관심들. 오빠는 김서방 내놓은 일 보러 갔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우리 대수는 아주 그냥 든든해. 날년들과는 차원이 다르지. 아버지의 편애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관대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희에게는 냉담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 시절 정희는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막걸리를 홀짝이며 오빠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서도 오빠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어둡고 끈적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일 면사무소에 심부름 좀 다녀와. 태수가 말했습니다. 언뜻 자연스러운 부탁 같았지만 정희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한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와 함께 쓰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울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우리는, 아니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작은 한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자. 정희야.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였지만 그녀에게는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심지어 꿈을 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정희에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얼어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그녀의 인생은 더욱 어둡고 복잡한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선택의 순간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2장 침묵과 왜곡된 진실. 1959년 봄이 오면서 정희의 일상은 더욱 숨막혀 갔습니다. 17이 된 그녀의 몸은 어느새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오빠 태수의 시선은 날로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정희야, 오늘도 혼자 우물에 물 길러 가니? 태수가 마당에서 농기구를 손질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짐짓 자연스러운 관심이 담겨 있었지만 정희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아니요, 엄마랑 같이 갈 거예요. 정희가 대답하자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신데 왜 고생시키려고 그러나?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정희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다른 아낙네들도 있었지만 태수가 나타나자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물을 깃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희야, 태수가 그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물가에는 이제 그들 둘뿐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남자들과는 말도 섞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김철수 그놈 말이야. 자꾸 너한테 관심 보이던데 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묻고 다니는 게 영 거슬리니까 하는 말이야. 김철수는 마을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정희와 같은 또래로 가끔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정희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아무 말 없이 들어다 집에 갖다 주는 우직한 소 같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인사만. 인사도 하지 마라. 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함부로 남자랑 말 섞지 말라고. 이건 가족 보호자로서 하는 말이라고. 다른 남자 얼씬도 못하게 행동거짓 똑바로 하고 다녀라. 명심해. 알겠지?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빠의 손길에서 형제간의 보호욕이 아닌 전혀 다른 소유욕 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희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그녀의 방 앞을 서성이거나 엄마가 잠든 틈을 타서 그녀 곁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태수의 속삭임에 정희는 숨을 죽이며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태수는 정희를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려 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정희가 가족들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여자애가 서울에 가서 뭘 하겠다고? 아버지 영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요즘 공장에서도 여자 일꾼들을 많이 뽑는다던데. 안 된다. 여자 밖으로 내돌리면 그때부터 끝이야. 조신하게 있다가 짝지어주면 시집이 나가. 여름이 깊어갈 무렵 정희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무더운 밤 부모님이 깊이 잠든 사이에 태수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으로는 오빠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내면 큰일 나. 태수의 위협적인 힘과 강제에 입을 틀여 막히고 그날 처음으로 치욕적으로 정희는 자신의 순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밤 이후 태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를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큰 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신 부모님이 없는 틈을 노린 날도, 뒷산으로 끌고 가서 짐승처럼 덤비던 날도 태수는 집요하게 정희에게 집착하면서 자기의 욕정을 풀어댔습니다. 정희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그저 당해내야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나 하나 죽는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하겠어? 이젠 너는 내 여자야. 다른 놈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장가가도 너는 내가 거둘 테니 딴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챙기면서 살아. 정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과 절망 속에서 어머니에게조차 이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정희는 자신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순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 아이냐? 오빠가.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너네 아버지 아시면 나는 맞아 죽는다.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졌을 때 영수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아들이 아닌 정희를 향했습니다. 이 집안을 망신시킬 작정이냐? 누구 아이인지 말해봐. 아버지, 오빠가 제게 몹쓸 짓을 했어요. 저는 정말 싫고 무서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태수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결국 아버지는 마을의 젊은 총각 김철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정희와 가끔 인사를 나누었던 것을 빌미로 그가 정희를 유혹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김철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정희를 마음에 품었었지만 정작 본인의 여자로 갖지도 못하고 그냥 소문이 무성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은 왜곡되었고 무고한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소문나면 안 되니까. 부모님의 지속되는 희생 강요에 반복되는 말 속에서 정희는 깊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죽을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절대로 이대로는 살 수는 없다고, 아이를 지켜내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뱃속의 아이가 자라면서 정희의 의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장 아이의 탄생, 끝이 안 보이는 지옥살이. 1960년 봄. 정희의 배는 만삭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동네에서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감히 면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처녀가 애를 베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네. 김철수 그놈을 정의가 꼬드겨서 그렇다던데. 그래도 아직 어린 것이. 뒷담화는 끊이지 않았지만 정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이 더 지옥인데 바깥 사람들 뒷말은 내 알바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겨울 새벽, 출산일이 아직 남았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수가 터졌고 정희는 엄마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움켜쥐며 소리도 지르지 못하다가 옆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정희야. 순애는 황급히 일어나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정희가 오늘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순애가 다급히 외쳤지만 영수는 방문을 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산파 부르지 말고 너 혼자 받아라. 아이고, 어떻게 내가 혼자 저렇다 애 잡아요. 소문나면 안 되니까. 결국 순애 혼자서 딸의 출산을 도와야 했습니다. 의료진도 없고 제대로 된 산모용품도 없는 상황에서 정희는 온몸에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새벽 5시,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는 진이 빠진 채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사를 오간 얼굴이 처연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 보는 온화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찬호, 정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집 안에서도 따뜻한 희망을 품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아가, 넌 이제 찬호야. 찬호, 너는 엄마가 지켜줄게. 적어도 엄마처럼은 살지 않게 만들 거야. 문 밖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밤새 방문 앞을 서성이며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야지. 태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괴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건우라고 하자. 건강하고 호방하게 자라라는 뜻이야. 정희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보며 새로운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니까.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김철수는 마을에서 쫓겨났잖아. 그럼 이 아이 아버지는 나지. 태수의 논리는 비틀어져 있었지만 이 집에서는 그의 말이 고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수도 손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애는 호적에 홀리지 않는다. 아버지, 그러면 이 아이가 태생부터 수치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당당하게 키울 생각을 한 게냐? 어디 보낼 데 없는지 날 밝으면 내 찾아보마.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었지만 축복받지도 못하고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정희 아버지의 생각과는 대비되게 며칠이 지나면서 태수의 아기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정희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마다 지켜보았고 한 번씩 들어와서 아이를 안아보고 정희를 욕망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이 몸서리치도록 싫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정희는 이곳에 머물다가는 아이를 빼앗길 걸 알았고 제 손으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장의 부인 이복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희보다 20살이나 많은 중년 여성으로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 특히 여자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희야, 몸은 좀 어떠니? 이것 좀 챙겨왔다. 먹으렴.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이 돈다. 딴 생각 말고 우선 먹고 애부터 챙길 생각해. 이복희는 작은 보자기에 미역국과 흰쌀을 싸서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찬호라고 했는데 오빠가 건우라고 바꾸자고 자기는 혼자 건우라고 불러요. 저는 실어요. 이복희는 정희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마을의 뒷소문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아줌마가 한 번씩 들를 테니까 도울 거 있으면 얘기하렴. 언제든지 알겠지? 네, 그냥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복희의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도 어렴풋이 느꼈고 그걸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몸도 회복됐으니까. 오빠, 아이가 있잖아요.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자꾸 이러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오빠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다 얘기할 거야. 아이까지 낳은 마당에 누가 너의 말을 듣고 믿어나 준다던. 까불지 말고 잠자코 있어. 정희는 몸서리쳤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으로는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싫어요. 제발. 너 잘 모르지. 너가 날 거부하면 난 더 흥분돼. 더 너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승부욕이 생긴다라고 할까. 마음껏 저항해봐. 더 거칠게 다뤄줄 테니 나를 더 미치게 만들어보라고. 다음 날, 정희는 어머니에게 절실하게 호소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 집을 나가게 도망가게 도와줘요.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거니? 혼자 몸도 아니고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서운데 애 딸린 여자가 더 팔자가 꼬일게 뻔하단다. 서울이든 어디든 여기 말고 어디든지 나 도망가야 돼. 찬호 데리고 여기서는 못 살아.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가니? 그리고 아이까지. 정희야, 내가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실은 태수, 너의 친오빠가 아니야. 내가 낳은 진짜 자식은 아니라고. 위로 둘을 내리 딸을 낳으니 그 지독한 너네 할머니가 아버지 오촌 당숙집에서 아들 하나 돌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입적시킨 거야. 내 새끼다 하고 키우라고 하니 그냥 키웠다. 결국 나는 끝까지 아들을 못 낳아서 평생 죄인으로 살지만 너는 아들도 낳았는데 이렇게 팔자가 꼬인 거 보면 엄마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너만 보면. 그니까 나 살게. 나랑 찬호랑 살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줘. 얘 애비 없는 애로 키울 거야. 내가 제대로 키울 거야. 남 눈치 안 보고 세상 사람들 수군거리 먹는 곳으로 가서 다시 태어날 거야. 엄마. 도와줘 제발. 며칠 후 교회에서 만난 친구 윤희정이 은밀히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나 다음 달에 서울로 가게 됐어.
서울로. 친척 언니가 명동에서 양품점 하는데 거기서 일하라고 하더라고. 희정의 말에 정희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혹시 나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번에 너네 엄마께서 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 나 좀 도와줘, 희정아. 나도 서울로 갈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줘. 나 뭐든지 할게, 부탁해, 제발. 희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의 절실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볼게. 그런데 정말 괜찮겠어? 어디든 그게 시궁창이라도 여기보단 나을 거야. 은혜는 꼭 갚을게. 나 여기서 나가게 도와만 줘. 그날 밤 정희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이 멀리 뜬 달보다도 뽀얗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희망을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에서 찾으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정희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찬호야, 엄마랑 나가서 살자. 내가 뼈가 부셔지더라도 너 하나는 지키고 살아갈게. 희망은 매우 불투명했지만 정희의 의지와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때였습니다. 사장 새벽 기차, 운명을 거스르는 그녀의 의지. 1960년 늦가을, 첫서리가 내린 어느 새벽에 아버지 영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날 밤까지도 막걸리를 마시며 큰 소리치던 그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정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막는 장애물 하나가 제거된 기분이랄까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정희는 아이 때문에 상주석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상을 치른 후 태수가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토지는 아들인 그에게 고스란히 상속되었습니다. 정희와 어머니는 더욱 입지가 약해지고 태수에게는 더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복의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희야, 안녕하니? 정희가 당황해하며 급하게 방을 치웠습니다. 괜찮아. 희정이가 너를 걱정하며 꼭 도울 방법을 찾아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하더구나. 복희 아주머니는 찬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지? 8개월 됐어요. 아들이에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구나.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혹시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니? 저번이랑 똑같아? 그렇다면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네, 내 사촌 오빠가 서울 종로구에서 하숙집을 하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하숙집 일 도우며 아이 키우며 이만저만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사촌 오빠에게는 너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두마. 우선 돈이 좀 필요할 테니 처음에 내가 융통해주고 거기 가서 자리 잡으면 조금씩 천천히 갚아.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해서 어떻게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이 세상이 그래. 여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너무 억울하고 서럽게 살아야 하는 게 나는 너무 싫고 남일 같지 않아서 돕는 거란다. 이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어머니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통보를 했습니다. 엄마, 나 갈 거예요. 서울에 일자리도 마련해뒀어. 찬호랑 자고 밥도 주고 돈도 벌 수 있는 곳이래. 순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딸의 고통을 모르지 않았지만 딸마저 떠난 이 집을 혼자 견디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기 힘들 텐데. 여기 있으면 더 힘들어요. 찬호가 자라면서 진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정희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라도 살아야지. 며칠 후 윤희정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희야, 너의 거취 얘기가 잘 됐나 봐. 이제 갈 준비, 떠날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일주일 후에 날 잡혔으니 준비해. 정말, 진짜, 응. 하숙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인데
월급도 주고 방도 하나 내어준다고 해. 정희의 얼굴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정희의 계획을 눈치채고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가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에요. 누가 키워줬는데? 누가 먹여 살렸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의가 전과 같지 않다는 걸 그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행복을 찾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요. 찬호 크면 다 할 거야. 정의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권리. 내가 무슨 권리를 말하는 거야? 사람으로서의 권리요. 그 순간 순애가 나섰습니다. 태수야, 그만해. 엄마까지 왜 그래요? 정이 말이 맞다. 이 아이도 살 길을 찾아야지.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며 정희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새벽, 드디어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마련해준 기차표, 하숙집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엄마와 준비한 작은 보따리가 정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찬호를 포대기에 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부엌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했다. 정이야, 엄마가 너무 무식해서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요. 내가 여기 있어야 태수가 너희를 쫓아가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작은 보자기 보따리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혼수감으로 받았던 금반지와 비녀야. 팔면 당분간 사라질 게야. 엄마,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나지만 너는 애미처럼 살지 말고 네 세상 살아. 고맙고 미안하다. 순애가 딸의 어깨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그리고 찬호를 잘 키워라. 네, 엄마. 꼭 연락드릴게요. 그래, 잘 살아라. 정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찬호와 함께 어둠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게 이 모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들었지만 고향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그 치욕의 시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고. 훗날 정희는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기차역에는 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조력자, 이정자도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잘 가거라, 정이야. 서울 가서 편지 꼭 써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행 완행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찬호를 놓칠세라, 불안한 마음을 들킬세라, 꽉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고향 마을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찬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새벽 안개 속을 뚫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정희의 마음에는 처음 느끼는 희망이라는 것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장 서울 무섭지만 지옥보다 나은 곳. 서울 종로구 변두리 달동네에 도착한 정희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이제 김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묻어두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개명도 하고 성까지 바꿔버렸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쟁통이라 신분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을 때라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숙집은 언덕 위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주인 최영수는 50대 후반에서 60을 바라보는 호라비로 전쟁 때 아내와 아들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구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최영수가 찬호와 정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싫은 표정이 아니라 측은함이 담긴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이 집이 너무 조용했어.
살면 사라지지. 너가 참하다는 소리는 내 동생한테 익히 들어서 크게 걱정은 안 된다. 그는 정희에게 부엌 옆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춥고 좁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찬호가 엄마 처지를 아는지 잘 울지도 않고 순하게 무럭무럭 자라줬습니다.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하숙생들의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순자야, 좀 쉬어.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준 건 주인 최영수였습니다. 괜찮아요. 좀 쉬면서 해. 괜찮으니 찬호 더 살펴보고. 애기 손 가는 거 당연한 거지. 눈치 볼 거 없다. 그는 정희를 딸처럼 걱정해 주었습니다. 가끔 찬호를 봐주기도 하고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을 가보라고 돈을 주기고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가 성인이 되고부터 서서히 최영수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니 순자의 마음이 자꾸 그를 남자로 보게 되는 걸 눈치챘을 때 아, 저 사람도 나를 여자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수는 훗날 말하기를 순자의 성실한 모습,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에 마음이 끌렸다고 직접 순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찬호가 두 돌이 되던 해 순자는 고기가 들어간 미역국과 수수팥떡을 준비했습니다. 최영수가 찬호를 위해 깜짝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걸 나무로 깎은 작은 자동차였습니다. 찬호는 까르르 웃으며 자동차를 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키우니 내 아들이지. 최영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여름, 삼복 더위로 땀 흘리며 빨래를 하고 있는 순자를 보며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순자야, 나랑 살지 않을래? 너하고 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내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조심스럽지만 너가 찬호 키우는 것도 보고 내가 너를 옆에서 챙기고 같이 살고 싶은 게 내 솔직한 마음이다. 순자는 올게 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얘기해주는 저 사람이 남자답고 멋져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너 같은 사람이 어때서? 난 젊은 색시한테 새장가가니 잔치라도 벌려야지. 다른 건 몰라도 찬호에게 든든한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마. 저도 좋아요. 여기 와서 잠도 푹 자고 마음 편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요. 순자야, 너 울지 않게 해줄게. 그해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찬호는 이제 진짜 아버지를 얻었습니다. 둘의 첫날 밤, 순자는 너무 많이 떨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단 한 번도 본인이 좋아서 한 기억이 없는 수치스럽고 더러운 기억들이 고스란히 올라와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최영수는 달랐습니다. 그런 순자를 아기처럼 달래며 믿음을 주었습니다. 순자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를 따뜻하게 품을 테니 내 품에 안겨 편히 쉬도록 해. 나만 믿으면 돼. 그는 그녀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며 마침내 그녀의 젖가슴에 입술을 부드럽게 대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미치겠다. 너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탐스럽고 하얀 몸을, 이런 젊음을 내가 가져도 될지 모르겠구나. 미치겠다, 순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구나. 시작해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순자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최영수는 순자를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깨질까봐 조심조심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여자를 차지하려는 욕망보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에 자연스럽게 아래가 벌어지고 젖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영수의 물건이 아래로 깊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의 거친 호흡과 숨소리에 순자도 같이 흥분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기분이 뭐지?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좋은가 보다. 나 이 사람을 더 미치게 하고 싶고 만족시켜주고 싶다. 사랑해. 순자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당신을 더 만족시켜주고 싶어요. 순자가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로 사랑을 느낀 남자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모를 거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왜 우는 거지? 최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정말 행복해서요. 당신 품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꿈만 같아서요.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평생 잊지 못할 첫 번째 진짜 사랑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찬호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권유로 틈틈이 야학에 다니며 한글을 익혔고 최영수와 함께 하숙집을 야무지게 운영했습니다. 제법 돈도 모으고 동네에서 알부자라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습니다. 순자야, 고생이 많다. 저녁마다 최영수가 그녀의 어깨를 주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지 뭐. 건강만 잘 챙겨요. 나 당신이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순자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미소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서울은 급속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찬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최영수는 아들처럼 아끼며 모든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 찬호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습니다. 자신과 최영수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도, 엄마가 가끔 슬픈 표정을 짓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부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빠가 진짜 아빠예요. 저를 키워주시는 분이 진짜 아버지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찬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최영수는 찬호를 한 번도 혼낸 적 없는 그저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 딱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그 지옥 속에서 안 죽고 살아내길 정말 잘했구나. 어느덧 찬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왜 울긴 기쁘고 너가 기특해서 그렇지. 최영수는 70을 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구실도 최선을 다했고 혹시 순자가 너무 젊어서 바람이라도 날까봐 좀 집착하는 거 말고는 딱히 불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자를 여자로 귀한 여자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찬호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순자와 함께하는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순자야, 너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다.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찬호는 법대를 가서 졸업 후 검사가 되었고 안정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2000년 봄, 최영수가 평안히 잠들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의 나이였습니다. 순자는 끝까지 남편을 돌보며 그가 가는 길을 최선을 다해 치렀습니다. 영수 씨, 고맙습니다. 저를 여자로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저와 찬호를 거둬주셔서요. 제 아이, 찬호를 이렇게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하숙집은 정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숙일은 하지 않지만 서울 땅의 한옥집이라 시세가 꽤 되는 유산을 남편이 남겨준 거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 떠났습니다. 찬호는 성공한 법무관이 되었고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어느 날 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고향에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소리가 친부와 똑같은 찬호를 보며 고향을 떠올리니 다시 아픔으로 와 닿았습니다. 아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서울 최영수와 살았던 그의 아내로 살아냈던 이 도시가 진짜 그녀의 고향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
정희는 처음으로 과거를 증언했습니다. 손자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가족사에 대해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오랫동안 고민한 후 신중하게 결정했고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단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영수와의 만남과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살려준 거네요. 그래. 할아버지 덕분에 할머니도 너희 아빠도 행복할 수 있었어. 손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순자가 중요한 것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가족이 지옥일 때도 있지만 사랑과 용기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어. 순자는 이제 남보기에 남 부러울 거 없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마당에서 손자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에게는 어둠이 없구나. 밝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만하면 내 인생 성공한 거라고 봐도 되겠어. 여한이 없어.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잘 자라줘서. 그리고 아마 나는 너가 없었으면 그 고향 땅에서 벗어날 용기도 없이 그냥 시궁창에서 구데기처럼 살았을 거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이었지만 터널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결국 좋은 곳에 도착했다고. 최영수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태수는 술 도박에 빠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길바닥에서 비명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명복까지는 차마 빌어줄 수는 없었지만 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오늘따라 순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